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지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는 분쟁 조정과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은 사실은 분쟁의 해결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양태 또는 그런 폭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있고 이제 그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조정해보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여러 활동들을 분쟁 관리,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라는 큰 파라다임 안에서 접근법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민간 영역의 긴급구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진전된 의미에서의 그런 분쟁 조정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릴 것은 목표가 분쟁을 이제 중단시켜 보는 데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여러 충돌하는 이해관계라든가 인식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좁혀봄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무력 분쟁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전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분쟁의 그런 여러 가지 대화 방식, 그다음 평화 협상의 여러 형태,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평화 협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조력자들이 함께하는 그 중재라든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포커스가 다르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 내용 자체는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두 강의를 한 번에 쭉 이어가며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분쟁 조정, 협상 관련된 그 여러 국제사회 활동은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요.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활동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한 학자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냉전 시대의 초반부 있죠. 전반부 1945년부터 1962년도 사이에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각종 무력 분쟁 중에 20% 정도만 사실은 이런 그 평화 협상 중재의 영역이었다고 해요. 다른 80%는 그런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약 이제 후반부 냉전 시대 후반부 지역,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시기를 보면 약 한 34% 정도의 그러한 무력 분쟁들이 그 이런 협상과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비교하면 사실 여기 보시면 탈냉전 이후, 그러니까 냉전 시대 이후의 시기에는 거의 64%의 정도 에 달하는 그럼 여러 형태의 무력 분쟁들이 그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를 띠니까요. 숫자가 급격히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냉전 시대 이후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소위 국제사회의 그런 그 협력 또 분쟁의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터벤션 관여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협상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자마다 그 특징을, 유형을 다르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facilitative, formulative and manipulative라고 지금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facilitative는 일종의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우선 그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일종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 중재의 여러 형태 중에서는 꽤 소극적인 방식의 그 중재고요. 포뮬레이티브는 여기에 더해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아주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그 결과와 관련된 조언들도 그 제안들도 주변의 중재자들이 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 협상의 당사자들로 오는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에는 능하고 그 내부의 정치적인 토론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실제 상대방을 만나서 협상 같은 걸 진행해 볼 기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의도치 않았지만 그 협상의 여러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실수들 때문에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고 그래서 협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외부의 이 중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 그리고 뭐 순서는 누가 먼저 뭐 이야기를 하고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정해서 어떤 주제를 먼저 이야기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그래도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런 정도는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formulative mediation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저기 중재인데요. manipulative라고 해서 이제 그 주변에서 개입하는 당사자의 개입 정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실제로 외부 당사자들이 이런 정도의 협정에서 합의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그 프로포저를 외부에서 직접 이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그 협상이 이제 난항을 겪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요. 간혹 이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협상 당사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는 프레셔도 가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태의 여러 중재 그 노력을 통틀어서 manipulative med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90%에 해당하는 그 이 분쟁, 특히 이제 그 분쟁들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있죠.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형태의 아프리카 분쟁들. 그 중에서도 탈냉전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형태를 봤더니 90%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모두 다 이 manipulative,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그 중재가 시도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지금 현대 시대 내전과 관련된 중재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누가 그러면 여기에 중재할 것인가, 그 중재자로 누가 나서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중재자가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이제 이 학자가 정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초반에 전쟁을 딱 중단시키고 협상 테이블에 앉고 가장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게 만드는 데는 외부 중재자들의 역할이 크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가 또는 그 중재자들 중에서 왜 좀 그 전부터 그 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이 강대국들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가 예전에는 뭐 구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개입했을 때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협상에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는 데는 그 외부 그 개입자들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이제 높은 반면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사회 전체적인 갈등 구조를 이제 다시 재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로 이르는 데는 내부 중재자의 역할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재자라고 하지만 각각 중재자들마다 서로 다른 그 장단점이 있고요. 이제 더 이제 기여를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형태의 외부 중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의 하나의 절차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그 탈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세계에 일어났던 여러 형태의 큰 규모의 무력 분쟁들 중에 아주 종합적인 평화 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된 케이스가 대략 한 35개, 36개 정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정 주제 하나만 합의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치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누가 그러한 그 전쟁 이후에 정치 구도에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을 싸우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꽤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합의에 이룸으로써 전쟁을 이제 종식시킨 케이스가 대략 한 30개, 35개에서 36개 정도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협상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리토크라고 해서 사전 협의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서로 적이 돼서 싸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 자리에 앉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라는 그런 불신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장 이제 심각한 정도의 그 전쟁을 겪어오면서 가장 소중한 일종의 뭐 동지들이라고 하죠. 바로 옆에서 같이 싸워왔던 사람들이 바로 적의 총탄에 쓰러져 가는 걸 다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니 이게 굉장히 사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그 장애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 또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의에 이르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해 나가고 또 그런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중재자들이 또 각자의 그런 당사자들을 각자 따로 만나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계속 교환함으로써 이제 만남의 빈도, 접촉의 빈도를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 상대방도 진정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구나. 아, 저 사람도 그렇게까지 상종 못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했던 말을 전혀 신뢰하지 못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한번 만나서 시도해 볼 만한 여지는 있구나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사전 협의, 프리토크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여러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물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협상들이 이 프리토크 과정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런 프리토크만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이런 프리토크가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들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다 매우 어려운 과정들인데 그때 이러한 협상이 좀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돼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바로 이 프리토크 기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토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협상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본판에 정말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됐던 이 주제들을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평화 협상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평화 협상의 과정에는 보통은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뢰의 문제도 있고 다른 지역 외부 사람들의 개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양자 간의 비밀 대화를 중심으로 그 포맷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어떤 전쟁에는 사실은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먼저 비밀 대화를 하고 A와 C 사이에 또 비밀 대화를 하고 C와 B 사이에 다시 비밀 대화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제 그 양자적인 그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양해가 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협상의 무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당시까지 이제 외면되어 왔던, 제외되어 왔던 다른 국가 내에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 있잖아요. 뭐 시민사회 대표라든가 뭐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힘이 조금 더 부족한 무력 집단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다른 당사자들도 포함시켜서 조금 더 이제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화는 사실은 얼마나 걸릴까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짧은 경우는 몇 달 안에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몇 번의 이제 합의안을 재조정을 하면서 협상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을 때 이 세틀먼트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세틀먼트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 이제 평화 협정안 또는 평화 조약 또는 뭐 평화 합의안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걸 문서로 보통 정리를 하죠. 큰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이루게 되면 모두가 이제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또 외부의 중재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문건을 작성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제 서로 간에 아주 명쾌한 언어로 최대한 이제 정리함으로써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 중에 대표가 모여서 이제 거기에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합의라는 것, 세틀먼트라는 것, 그리고 그 세틀먼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문서라는 것이 그냥 문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공신력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교 당사자들, 많은 중재자들은 이러한 서명식, 그 세레모니를 최대한 공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유엔 대표도 부르고 주변국들의 그 외교 당사자들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협정식을 공인함으로써 최대한 그 협정, 세틀먼트에 많은 레지티머시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이때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형태의 평화 협정을 통해 전쟁이 종식된 케이스는 대략 한 35개, 6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아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노틀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담이라는 곳에 크록 인스티튜트라는 평화 분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그 연구팀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 냉전 종식 이후에 작성됐던 그 종합적인 평화 협정문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데이터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그 협정문에 나오는 그 합의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항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바로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지금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협정의 원문들도 그 안에 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 협정의 그 조항들이 그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 그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까지도 다 보여주는 그 데이터셋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만들어져서 그 지금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셋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키워드를 이제 검색함으로써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협정에서 지금 그 내용이 그 포함되어 있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등 아주 여러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합의, 세틀먼트 또는 협정안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그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유럽이라든가 북미의 그런 사고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세계 각지의 나라들 중에는 소위 서구권에서 접근하는 협상이라든가 그런 문서에 대한 그런 접근법과 다른 그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문서에 사인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외교관들과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잖아요. 다 합의를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협상에 참여했던 그 외부 중재자들은 협상은 끝났다. 남은 건 그 협상을 이행하는 일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협상에 이미 그 협정에 사인을 했던 서명을 한 당사자가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행을 하는 척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질질 끈다거나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중재자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배신을 했다고 할까? 아직 딴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아주 믿지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협상에 참가했던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합의에 이르고 그 서명을 하는 그 조인식까지도 협상의 한 일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종의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이행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협상을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협상을 다 이제 해가지고 협정문을 만들고 다 사인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협상을 중재했던
중재했던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그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정문에 서명도 하고 약속을 다 하지 않았냐? 왜 도대체 이행을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한참 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대화가 점점 고조되니까 이 대통령이 그 자기 책상 서랍을 이렇게 그 뒤지더니 그 문서를 꺼내서 보여줬대요. 협정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이 다 있는 협정문 보이면서 너 여기에서 뭘 보고 있니? What do you see in this paper?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Do you see an agreement? I see a piece of paper. 그러더니 막 그 종이를 협정문을 찢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날려버렸대. 그만큼.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인식에 따라서 사실은 이러한 협정 자체가 이 세틀먼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합의가 되게끔 그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그 협상 당사자들을 계속 이렇게 그 이행해 나가도록 당사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endorsement, 승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승인의 그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가장 이제 흔히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협정문을 초안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려면 사실은 그 국가의 여러 법제도나 또는 심지어 그 헌법까지도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각 이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에 부의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다수가 그 헌법을 추인하면 국민들이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외부에서는 이제 그 중재자들이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계속 그걸 이제 이행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승인 과정은 이 endorsement 과정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implementation 이행의 과정이 있죠. 사실은 이 이행의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이 협상 중재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초반에 특히 협정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이행할 의사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또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평화 프로세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무너져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합의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각 프로세스마다 그들에 맞는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또는 문화적인 맥락에 맞는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단순 도식으로 했을 때는 사전 협의, 평화 협상, 합의, 승인, 이행이라는 5개의 단계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조금 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